자, 어제 드린 프린트물, 그러니까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프린트물인데, 지금까지 설명한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을 처리하기 전에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를 직접 분개를 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1페이지부터 좀 살펴봅시다. 참고로 페이지 1페이지요. 페이지를 붙이다 보니까 밑에다가 번호를 넘버링을 좀 해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넘버링을 빼먹어가지고 그냥 보면 아마 페이지 보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밑에다가 1페이지, 2페이지 번호를 붙여가면서 각 페이지별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결산. 결산이란 게 뭐냐? 자, 결산이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마감시키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굉장히 수고를 해주고 장렬히 사라져졌죠? 불쌍하네요. 수명 1분짜리 하루살이는 하루라도 살지. 매미는 일주일이라도 살죠. 얘는 1분짜리예요. 수명 1분짜리 개정 과목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쌍한 애인데,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마감시키면서 누가? 집합손익이요. 당기순이익을 계산해내고, 그러니까 집합손익이 당기순이익한테 장렬하게 집합손익 차변과 대변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넘겨주고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자, 최종적으로 재무, 제표 5가지를 만들어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단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 분계와 마감, 분계 이렇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K랩에서는 K랩만 그런 건 아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소형 회계 프로그램들이 이 수정 분계를 다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실무에서만 사용하는 명칭이고요. 정식 회계 명칭은 아닙니다. 회계에서는 그냥 수정 분계와 마감 분계 여기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실무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지칭하는 명칭에 불과할 뿐이에요. 자, 아무튼 그리고 마감 분계 부분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 했었죠?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컴퓨터가 그래서 저절로 처리해 줬었는데 심심하길래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결산 분계라고 하는 건 수정 분계와 마감 분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수정 분계는 다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두 개로 나눠진다. 그런데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부분이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언급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수정 분계라고 하는 걸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해놓았냐면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발생주의 동그라미 수익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팍 들면 회계정보에 적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익은 원래대로 하자면 평가이익과 실현이익, 평가손실과 실현손실을 전부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회계학에서는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회계정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예외가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외 환산이익 이 두 가지는 평가이지만 객관성이 떨어지지만 실현이 안 되었지만 객관성이 다른 평가이익보다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집어넣도록 되어 있다?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굉장히 잘 물어보는 부분이 그 두 개예요. 미실현이익이지만 평가이익이지만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수익은 실현주의,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만 회계정보에 적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자, 비용은 무슨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회계기간 중에 미인식된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잡는 거, 그러니까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마감 분계는 자, 1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분계를 의미하는데요. 자,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 과목을 마감하여 누가
집합손익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자산계정과 부채계정 잔액을 다음 기수로 이전시키는 분기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익과 비용을 무슨 손익?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계적과목을 통해서 마감을 하는 대륙식 방법과 자산과 부채 자본을 분기 없이 단기수로 이루어지키는 영미식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시험 문제로 절대 나올 리도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두면 좋은데 몰라도 딱히 문제가 없는 그런 지식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많잖아요. 뭐가 있냐? 뭐 전자계산기에 들어가는 동그란 단추형 계산기 있죠. 전지 있죠. 리튬 전지. 그게 뒷자리가 25, 16, 32가 있는데 그 전지 두께를 얘기하는 거라며.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알아둬봐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계산기에 들어있던 배터리 뽑아가가지고 이거 똑같은 거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 아무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마감해 보시면은 집합손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손익이라고 하는 계속 과목으로 나타나요. 집합손익이 아니라 손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스마트에서는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정식 계속 과목을 사용을 하는데 K-랩이 스마트를 베껴서 만들었다고 했었죠. 똑같이 만들었다고 한 소리 욕 얻어먹으니까 제 딴에 머리 굴린답시고 집합손익을 손익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할 때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나타나고요. 자, 정말 중요한 건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입니다. 앞에다 별표시 3개 붙여놓아 주시고요. 별표시 3개 붙여놓아 주시고요. 자, 먼저 수동결산, 결산 대상 자산과 부채.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는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에다가 그렇게 적어놓기는 뭔가 좀 뻘쭘하잖아요. 그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강사가 얘기하는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라고 하는 게 뭐다라고 금방 알겠지만 이거 정식 교재로 조만간에 나올 텐데 다른 강사분들이 사용할 때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요걸 좀 순화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결산 대상 자산과 부채 총 몇 개? 바로 살펴볼 텐데 5개.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실무적인 용어로요. 자, 특정회사 동그라미.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는 이게 발생하는 회사도 있고 발생 안 하는 회사도 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딱히 뭘 입력 메뉴가 준비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특정 회사에서만 발생하는 수정분계사항이고요. 밑줄 그으세요.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여러분이 직접 분계를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자동결산 결산 대상 수익과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자, 대부분의 회사에서 동그라미. 사실은 모든 회사인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정분기 항목을 의미합니다. 즉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밑줄 그으세요. 결산 및 재무제표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죠. 거기서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꾹 누르면 제조 원가명,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양식지를 반반씩 섞어 놓은 그런 입력 양식 메뉴가 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라고는 뭐부터 찾으라고요? 국경선 가운데 매출 총이익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비취색 두 줄이 보인다고 했었죠? 걔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500번대, 800번대를 찢어발겨 넣어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배운 거 잊어먹었다고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이게 쉽게 안 된다니까. 뭐만 안 잊어먹으면 돼요? 애만 안 빠뜨리면 돼. 애만 안 빠뜨리면 돼.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량에 해당 금액을 입력한 후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서 넣었었죠? 자, 전표 추가 버튼 동그라미 쳐주시고 별표시 3개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이거 빼먹으면 점수 안 나와요, 아예.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자, 자동 결산에 대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확인했었죠, 우리? 자, 그래서 결산 순서 K-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별표시 5개. 반드시 이 순서대로 밟아주세요. 자, 먼저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수동결산 사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배울 텐데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상급비용,
자산가 부채 기말 재평가 5가지 항목을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결산 항목들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 5가지. 첫 번째가 뭐였었죠? 퇴직급여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죠. 직원들 열심히 일하니까 감가상각비. 직원들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매출원가. 매출원가라고 했다는 게 물건을 팔았다는 게 외상 판매인 경우가 더 많죠? 뭐 잡아줘야 돼요? 대손상각비. 마지막으로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겠죠? 법인세. 대손상각비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뜯길 거 뜯기고 받아낼 거 받아냈다는 얘기니까 단기 순이익이 결정나고 정확하게는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손익인데 어쨌든 이익이 결정나고 이익의 일부분은 세금을 내면 됩니다. 거봐요. 안 될 것 같은데 나올 동안 하니까 되잖아. 그 시고 처리, 그 순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동결산 내역 5가지를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어 주시고, 자, 전표 추가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별표시 5개 붙여주세요. 전표 추가 버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 버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얼른 구경하고 빠져나오세요. 조회라고 되어 있죠? 손익계산서 얼른 구경하고 빠져나가세요. 조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잉여금 처분 계산서 칸에 가셔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이익잉여금, 처분 등 입력한 다음에 자 무슨 추가? 여기도 전표 추가했네요. 전표 추가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무 상태표가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로 방향으로 보시면 제가 굵은 글씨로 결제 손이라고 써놓았죠? 그거 동그란 네모진 박스 쳐서 결제 손이 글자를 연결을 시켜주세요. 마감 결산할 때 반드시 이 순서대로 밟아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아무것도 입력하는 거 없고 그냥 구경하고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가끔 보면 귀찮은데 이걸 왜 해야 돼요? 하면서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빠져나오는 것 같지만 회계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는 순간에 그래서 전표 6장짜리 한 세트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3번 단계, 4번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면은 단기 순이익이 넘어가질 않아가지고 차대변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떠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구경하고 빠져나가야 돼요. 이 순서대로 반드시 밟아야 돼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도 이 부분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 안 외워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손바닥에 써가면 돼요. 불안한데요. 이분들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시험 응시원서 출력할 거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험 응시원서 뒷장이 순색 백지니까 거기다가 볼펜으로 쓰면 안 되고 잘 안 외워지는 거 이런 것들 연필로 적은 다음에 지우개로 팍팍팍 지우면 흔적이 남아요. 그거 살짝 컨닝하면 돼.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자, 넘어갑니다. 참, 깜빡 얘기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5개 단계 다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1번, 2번까지만 밟아주면 돼요. 시험에서는 전표 추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 갈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어디까지만? 1번, 2번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이것도 내일 실제 시험과 맞춰서 다 연습시켜 드릴게요. 심지어는 실제 시험 장소 환경을 구현을 위해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살짝 컨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자동결산과 수동결산의 분류라고 해서 2페이지 뒷장에 2페이지 쓸 텐데 얘가 핵심이에요. 이 도표를 이해하자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흘째 공부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요거 2페이지에는 이 도표 하나 만드느라고 안 믿어지겠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10년이 걸렸어요. 처음에 초기 때는 저도 이제 일반 강사분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쳤는데 전체적으로 그 뭐예요? 틀을 못 잡더라고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감을 못 잡는 데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마감결산 예제가 다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그래서 아예 통째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틀을 만들고 조금씩 고치고 뭐 넣었다 빼고 중간에 또 회계가 바뀌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결국 완성되는데 10년이 걸린 건데 그렇다 치고 자 결산대상 자산가 부채와 결산대상 수익과 비용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걸 다시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수동결산, 자동결산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는데 자, 수동결산은 먼저 미수수익이라고 한 항목부터 찾아주셔야 돼요.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미수수익 부분인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있는 자산과 부채인데요. 총 5가지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있는 수익과 비용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의 첫 번째는 미수 수익 되겠습니다. 자산 개정 과목인데요. 본업과 부업을 따지지 아니하고 연말에 기말에 나타납니다. 미수수익은 본업 또는 부업에서 나타나는데요. 희한한 건 뭐냐면 유통업체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제조업체에서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없고요. 총 5가지 업종에서만 연말에 기말에 나타나는데요. 전기 판매를 한다든지 가스 판매를 한다든지 수돗물 판매, 이걸 세법상 용어로 무채물이라고 하는데요. 매일마다 조금씩 찔끔찔끔 땡겨다가 쓰는 종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제조업인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약간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형화된 형태로 박스 포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도관, 가스관, 전기 인입선 등을 놓고서는 매일마다 조금씩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가 금융이자 소득 파트에서 미수수익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부동산 임대소득 되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를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가스를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죠. 수돗물 판매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는 금융이자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저 두 케이스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와요. 두 케이스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미수수익 앞에다가 별표시 하나 붙여주시고 시험 출제 가능성 90%짜리는 기분이다. 3개. 뭐 우리나라에서도 미슐랭에서 별표시 3개 준 식당이 2개나 나왔다며. 몰라요? 미슐랭이라고? 프랑스 이름으로는 미슐랭이고 영어로 이름은 미쉐린인데 자동차 타이어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동차 타이어 만드는 회사가 고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맛있는 맛집 지도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씩 객관성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요즘은 따로 책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맛집 평가단이 돌아다니면서 이 가게 괜찮네 그럼 별 3개. 굉장히 시간과 비용과 돈을 들여서 가볼 만하다. 별 2개. 슬리퍼 찍찍 끊고 가볼 만하다. 별 1. 배달시켜 먹을 만하다. 뭐 이런 수준이 되겠는데. 그 우리나라 와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2개나 나왔대요. 그렇다 치고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하고 같이 맞짱 뜨는 회사가 그 기네스라는 회사인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는 회사? 맥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맥주 만드는 회사가 자기네들 손님들한테 맥주 사가는 사람들한테 시시콜콜 잡담거리용으로 책을 하나씩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서 1등 기록들만 모아놓은 책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네스북이에요. 맥주 회사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한번 목숨 건 적 있잖아. 뭐든 한번 1등 희한한 종목들 다 너 1등만 표시해 주는데 가지고 어디였더라? 충남 무슨 군인가 세계 최대의 가마솥 만든다고 도전을 했다가 만들고 있는 도중에 더 큰 게 나와버렸어요. 중국에서. 가지고 그 가마솥 만드는데 4억 원인가 들었는데 완성되기도 전에 4억 날렸어요 그냥. 충남 어딘가 그랬는데 괴산군인가 막 괴산면인가 그럴 거예요. 가지고서는 저번에 한번 거기 나왔는데 1박 2일인가 거기서 겨울편에서 라면 끓여 먹는다고 나왔던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가지고 원래 가스 설치하기로 했는데 가스 중간에 중도 폐지가 되니까
가스를 설치 못해가지고 장작불로 떼서 라면 끓여 먹고 그거 한번 끓여 먹고 끝났어요. 한번 끓여 먹고 끝났어. 괴산 군수욕 뒤어지게 더 먹고 있잖아. 그거 말고 또 있었는데 세계 최대의 북 뭐 그래가지고 소 30마리 분 소가죽 가지고 북을 만들다가 그것도 중국 애들이 먼저 만드는 바람에 그냥 그거 한술 더 떠.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 세계 1등 먹으면서 1등에 목숨 걸다가 이상한 케이스들. 넘어가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뭔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뭐이다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미순수익 얘기하다가. 별 3개? 별 3개.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수수익. 자, 미수수익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미수수익하고 그러면 미수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미수수익은 내가 돈 받을 게 생겼는데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경우예요. 그것도 결정적 언제만? 12월 31일 날 그 하루만.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내가 돈 받을 게 생겼는데 상대방은 모른다. 이거는 평상시 때는 회계장부에 적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 때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야 회계장부에 적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연말에 기말에만큼은 내가 돈 받을 게 생겼는데 상대방을 모르더라도 회계장부에 적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미수수익이에요. 됐죠? 그러면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 뭐라고 적어요? 그렇죠. 외상매출금 아니면 미수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선수수익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선수수익이 뭐냐면 수익을 미리 땡겨받는 경우에요. 총 5가지 업종이 역시 여기 해당되는데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체나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그 대가를 후불제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고 돈 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텔레비전을 산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구입을 해서 사용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돈 내죠? 케이블 TV 시청을 한다. 그러면 케이블 TV 신청을 하고 그게 집에 선이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시청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죠? 그런데 5가지 업종은 미리 땡겨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5가지 업종이 안에서. 첫 번째가 학원, 목욕탕, 극장, 악덕 사채업자,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로죠. 햄버거 미리 돈 내고 사 먹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돈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식당 중 일부 식당. 이런 쪽인데 5개만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장부터 돈 내고 영화 봐요. 영화 보고 돈 내요. 돈 내고 영화 보죠. 만약 영화 본 다음에 돈 내세요. 그러면 그쵸. 들어갈 때 부담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영화 볼 거 다 보고 영화 요금 내세요. 그러면은 돈 내기 싫으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댈 거예요. 배우가 마음에 안 드네, 뭐 의자가 불편했네,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극장 영화 쪽은 특히 엔터테인먼트 이런데 저기 공연 관람 티켓 뭐 이런 거 최대한 재밌어 보이는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줘요. 그죠? 그거 보고 오 괜찮네 하고 영화 티켓 구매하고 공연 티켓 같은 거 구입을 하게 돼요. 근데 들어가 보면 그게 다야. 아무튼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나? 이번에 저 봤던 영화 중에 정말 실망스러웠던 그 뭐였지? 까먹었다. 넘어가요. 무슨 뭐 전염병 번지는 걸 뭐 막는답시고 아무 문제 풀이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데, 에? 아니 부산행은 양반이었고 외화 하나 있어요. 어쨌든. 까먹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요. 끝났어. 그냥 조기 상영됐어요. 아니, 조기 종영됐어. 자, 그래서 이런 종류들 같은 경우 선수 수익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미리 땡겨받고 그거에 대한 용역이나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덜 공급했다. 돈만 미리 다 땡겨받고 아직 덜 공급했다라고 했었을 때 선수 수익으로 잡게 됩니다. 자, 선급비용 별표시 5개.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얘가 징그럽게 잘 나와요. 선수 수익의 반대가 이제 선급 비용이 되겠는데 우리 회사가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받고 제품을 제공받는데 그거에 대한 대금을 미리 땡겨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보험료.
보험료.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 같은 경우 1년치를 미리 선납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녹아나간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문제로 지금까지 18번 나왔었는데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너무 지겨운가 봐요. 문제를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보험료 또 나왔네 이러면서 점수 거저주는 항목이었는데 하도 지긋지긋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도서 정기, 잡지 정기 구독으로 도서 정기 구독에 대한 예제로 성급비용 문제가 62회, 63회 연속으로 나왔었어요. 이번에 나와요, 또. 성급비용은 그만큼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 그림 그려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림 보고 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라고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적어 놓으시고. 자, 네 번째 미지급 비용. 우리 회사에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연말에 기말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월세 같은 거 이런 게 발생했는데 나는 얼른 저걸 갚고 다음 연도로 다음 기수로 넘어가고 싶은데 상대방 쪽에서 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수 수익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68회 동안 한 번 나왔었어요. 그것도 대놓고 알려줬어요. 공장 직원에 대한 임금이 200만 원 발생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미지급 비용을 연말에 기말에 부채로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 과목까지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답이 차변의 임금 20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00만 원 끝. 그렇게 한 번 나오고 그걸 안 나오고 있어요. 다시는 물어볼 것도 같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산과 부채의 기말 평가가 되겠는데요. 자산과 부채 기말 평가. 얘가 다시 5가지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5가지 다시 쪼개지게 돼요. 자, 그러면 자산과 부채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는 기말이나 연말에도 가격 변동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재고 자산에 대한 기말 평가인데 우리 회사가 연말에 기말에 상품이나 제품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자, 가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 원래 값 떨어진 거는 붕괴 대상이 아닌데 30% 이상 시가가 떨어지면 예외적으로 평가 손실을 잡을 수 있도록 회계에서 특별히 허락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안 됐는데 돈 찔러주면서 이거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우리 세금도 좀 덜 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찔러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재고 자산 감모 손실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물건 개수나 수량이 모자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냉장고 세탁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12월 30일 날에 잘 정리정돈하고 퇴근했는데 밤사이에 비가 오면서 창고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 냉장고 세탁기가 비에 폭삭 젖어버렸다. 그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태풍 막 올라왔었을 때 울산지역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몽땅 만들어 가지고 400대인가 500대인가를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어서 공장 야적장에다 쌓아놨었는데 거기가 물에 폭삭 잠겼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가지고 500대인가 한꺼번에 그냥 재고장 감모 손실이 발생해 버린 경우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제 재해 손실로 잡아야 되겠다. 비에 맞아서 한 건. 감모 손실은 물건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과정 중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연적으로 재해 손실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나프탈렌이라고 아세요? 좀약. 그 나프탈렌은 중간에 완성이 되자마자 나프탈렌이 폴폴폴 증발을 해요. 아니면 주유소 근처에 가보시면 휘발유 냄새 나죠? 그거 휘발유가 증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휘발유 증발률을 정해줬어요. 연간 증발률이 0.2%.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주유소인데 2,000kl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0.2%를 적용해서 4kl, 그러니까 탱크로리 한 대 분량 정도는 공중으로 날아가는 걸로 얘기 앞으로 세는데 제가 군대 있었을 때 해봐서 알아요. 별걸 다 해봤죠? 공군에 있었는데 비행기가 이
기름을 휘발유가 아니지. 정확하게는 JP4하고 JP8이라고 하는 항공유인데 기름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아먹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잡아먹냐면은 비행기 중에 전투기 중에 기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애가 팬텀4라고 하는 전투기인데 저기다 보조 연료 탱크까지 달면은 기름 양이 대략 800리터 정도가 들어가요. 800리터 정도가. 그러면은 휘발유 원가로 쳤을 때 여러분들이 1리터에 지금 1,400원, 1,500만 원인데 군남용은 휘발유 1리터에 400원 정도에 들어와요. 저게 3,000만 원어치가 들어가요. 그걸 비행기에다 싣고 비행기가 붕 떴다가 천천히 잘 날면 2시간 정도 날려요. 3,000만 원어치 기름 다 소비하고 내려와요. 엄청나니까 만 원짜리 불 때면서 다니는 기계예요 이게. F-15로 더하고 더 재밌는 것도 있는데 저기 대한항공 한국에서 미국까지 그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값 얼마 나오죠? 왜 이런 표정들이? 한 번도 가보셨잖아. 심심하면 여름철 겨울철 갔다 오시면서 비행기 값이 그 이코노미 클래스로 했을 때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면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마카다미아 주는 거야. 그거 한번 타보면 재밌어요. 와가지고 무릎 꿇고 서빙도 받고 탈 때마다 기장하고 저기 수석 스튜디오에서 쫙 줄 서가지고 어서 오세요 배꼽 인사하고 무슨 누구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누구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이러고 술도 무제한으로 나와요. 그것도 그냥 짜증나는 게 이코노미석은 없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땅콩을 줘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는 마카다미아를 줘. 그러니까 저번에 사건 터진 게 그거예요. 그거 땄어야 되는데 안 땄다고. 이코노미 클래스는 그냥 저기 밥만 주고 끝나요. 이렇게 거의 도시락처럼 생긴 거. 비즈니스 클래스는 조금 좋게 나와요. 결정적으로 맥주도 줘. 근데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샴페인으로 나와요. 고를 수 있어요. 난 단맛이 좋은데 그러면 이걸로 하실래요? 그래서 한 8개인가 나눠주고 테스팅 시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나 이걸로 먹을래요가 돼. 결정적으로 엎드려 갈 수 있어. 들어놓아서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비행기 한 번 보잉 747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가는데 기름값이 1억 원 들어요. 1억 원 들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최대 280명 정도 태우면 이제 꽉 차는 건데 심심하니까 또 물어보자. 여객기 이렇게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라고 칩시다. 여기 어디에 항공유를 집었는지 혹시 아세요? 비행기 아무리 봐도 연료 탱크가 없어 보이잖아요. 있어요, 연료 탱크가. 어디냐면은 비행기 본체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은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을 거고 비행기 날개가 연료 탱크예요. 가지고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경락고에 비어 있거든요.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여기다 항공유를 집어넣는데 항공유를 집어넣으면 이게 날개가 내려가요. 우둑우둑 소리가 나 이게. 축 쳐져요. 가지고 이게 폭발하지 말라고 차가운 상태로 보관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행기 뜰 때 한번 보세요. 비행기 날개 하얗게 성의가 끼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보러 새는데 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꼭 개봉하는 영화 있어요. 다이아드라고. 꼭 크리스마스 날 테러범이 점령을 하는데 다이아드 4인가? 5인가 보면 비행기 이제 납치범들이 그 활주로 공항을 점거해가지고 케네디 공항을 점거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그 독재자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 스토리를 풀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납치범들이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 사람 다 태우고 비행기 타고 막 출발하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만큼은 악당들 처치 못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하도 통해서 튀쳐나와요. 그러더니 뚜껑 열고서는 비행기가 막 활주로 달리고 있는데 그걸 쫓아가서 비행기 날개 위로 또 올라가. 위에서 투닥투닥 싸우다가 굴러 떨어지는데 굴러 떨어질 때 비행기 연료 주입구 마개를 붙잡고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탈주범들은 다 끝났다.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린 해방이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다 끝난 줄 알았지? 그러면서 비행기 날개 여기 열리고서 쭉 기름이 새고 있는데 여기다 라이터볼 붙여가지고 막판에 한꺼번에 확 터트린 장면 나오거든요. 순 거짓말 개구라예요. 왜냐면 비행기 기름은 액체 상태일 때 불이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진짜로 내가 해봤어요. 기체 상태일 때는 이게 펑 하고 폭발하고 불이 붙는데 액체 상태는 휘발유나 디젤유하고 달라서 불이 안 붙어요. 순 거짓말이에요. 그거 붙여봐야 안 붙어요. 그리고 비행기 이륙할 때 마하 1 정도의 속도가 필요한데 시속 한 400km 정도가 필요한데 불 붙이는 속도 불이 휘발유를 따라가는 속도가
시속 80km 정도거든요. 못 따라가요. 영화상 거짓말이야.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이런 거 잡다구리한 거 아니까 얘기했잖아요.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되는 건데 괜히 알았다가 여자친구하고 다이아드 보러 갔었는데, 다이아드라네. 타이타닉 보러 갔었는데, 저거 순 거짓말이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물에 뜬다? 뭐 이런 거. 진짜로 떠요. 사람이 얼어 죽으면은 얼음 자체가 물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떠요. 그랬더니 거기서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자 주인공 구하고 이제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초삭초삭거렸다가 헤어졌잖아. 괜찮은 애였는데. 에이, 괜히 초삭거렸다가. 저 영화 순 거짓말이다 막 이래가지고. 넘어가요. 좋은 얘기 아니야. 뭔 얘기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간무 손실. 휴벌류가 1년에 0.2% 증발을 합니다. 아니면 저것도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라고 아세요? 저기 베스킨라빈스나 아이스크림점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면 그 안에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잖아요. 그거 계속 증발하죠? 그게 정상적으로 증발하는 거니까. 간무 손실이에요. 현재 기술로는 어쩔 수 없는 거. 드라이 아이스니까 또 우리 집 가슴 아픈 이야기 얘기하지 않았나? 저기 우리 조카가 4살 때 얘기했는데 여자애가 2살 때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는 큰아빠 이번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애들한테 점수 좀 따려고 그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가게에서 그 뽀로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샀어요. 이쁘고 귀엽잖아. 거기까진 좋았어. 나도 애들한테 점수 따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해서 집에까지 갖고 오고 이제 애들이 도착했길래 큰아빠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왔다 같이 먹자 해서 꺼내놨다 애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성이가 날린 거예요. 텔레비전에 있던 게 눈앞에 보이니까. 거기 이제 아버지 모셔놓고는 아버지 먼저 뜨세요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포크를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뽀로로 눈을 찔렀네. 졸지에 공포 괴기 영화 막 애들 동심 파괴가 된 거 애들 울고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뭐 눈은 안 되잖아. 그래서 뒤통수를 쪼갰더니 또 딸기잼이 들어있어. 하얀데 이렇게 뽀로로 뇌가 보이는 거야. 가지고 정말 뼈저리게 낀 건데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줄 때는 그 캐릭터 사주면 안 되더구만요. 먹는 도중에 그 만화 중 캐릭터가 팔다리 떨어져 나가고 눈알 빠지고 막 뭐 이래. 그래서 사각형 아니면 원형 무난한 걸로 사가야지. 캐릭터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샀더니 그 이제 그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떼놓고 그것만 먹든가 통째로 되는 걸 샀더니 눈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 떨어져 나가고 귀 떨어져 나가고 별로 안 좋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현재 기술로는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를 방지할 수 없는 종류들을 연말에 기말에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회사가 다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모든 회사가 다 간무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회사가 혹시 외화 채권이나 외화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달러돈 받을 게 있다. 달러빚을 갚을 게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이걸 기말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환율 변동분에 맞춰서. 환율 변동분에 맞춰서. 그러면 앞전에 배웠는데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혹시 우리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이자 받아 먹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기 보유 증권 해당 사항 없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간 걸 반영을 해가지고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강동원 래프만에 70원 래프만에 얼마 안 걸렸어요. 26,000원 걸렸었어. 그 다음에 소모품의 기말평가. 자, 소모품의 기말평가 별표시 하나. 마감 결산 문제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항목. 자산과 부채 기말평가에서 기타 항목인데 기타 항목이 다시 5개로 분할을 하게 돼요. 소모품 회계처 해주시면 되겠고 기타 항목이 다시 5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현금과 부족이에요. 우리 회사 장부상 현금 시제액과 실제 현금 시제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처리하는 개정 과목인데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 왜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일치하지 않는지도 왜 일치하지 않는지도 모를 때 사용하는 게 현금과 부족이에요. 참고로 장부상 시제액과 실제 현금 시제액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인데 누구 때문인지 관련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원인이 아직 확정되지 못해서 수익이나 비용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게 돼요. 그거 좀 이따 분기 예제 문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 유동성 재배열. 주식이 매도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안에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동성이란 대가리표를 붙여서 투자 자산에서 당좌 자산으로 바꿔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거 연말에 기말해 주시면 되겠고, 유동성 장기 부채 밑줄 그어주세요. 요 사이 요게 시험에 잘 나오네. 뭐냐면 우리 회사가 3년 전, 5년 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드디어 여윳돈이 생겨서 올해 안에 갚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좌차월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연말에, 기말에 이 당좌차월 항목이 발생을 하면 단기차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수금, 가지급금 방금 전에 얘기했었고, 5번 사채,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할증, 할인 발행,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거나 껍데기에 써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회사채 유통기한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나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재무회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행인 점은 우리 거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이건 공인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100점 25점짜리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결산 대상 자산과 부채가 끝났으면 자동 결산으로 넣어주셔야 되겠는데, 다행히도 결산 대상 자산과 부채는 자동 결산 항목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결산 대상 수익과 비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산 대상 수익과 비용은 기본적으로 자동 결산이 돼 예외적으로 정부보조금과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 요거 두 개만큼은 수동 결산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전산 세무회계 1급 레벨이지 전산 세무 2급에서는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결산 대상 수익과 비용 자동 결산 되겠는데, 방금 전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자동 결산으로 뭐부터 처리해야 돼요? 퇴직급여. 또 한대니까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떠들 거예요. 자, 그래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중요하다. 제조 경비와 판매비와 관리비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서 위아래로 찢어 밝혀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퇴직급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 중에서 감가, 상각비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감가상각비 500번대, 800번대에서 제조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형고정 자산이요. 개발비나 특허권 같은 거 따라서 없어지는 거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그냥 밑에 칸에 해당된 항목 찾아서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분계 문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게 끝났으면은 매출원가 잡아주시고, 유통업체일 때는 상품 개정 과목 하나 안에서 끝나는데, 제조업체일 때는 방금 뒤어보셨죠? 원가 회계를 통해서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서 출발해서 제공품과 제조간접비 과정을 거쳤었죠? 그 과정을 거쳐서 매출원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손상각비. 매출원가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물건을 팔았다 라는 얘기인데, 물건이 어떻게 팔리는 경우가 더 많다? 외상, 판매가 더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연말에, 기말에 대손상각비 뜩 잡아주시고, 대손상각비가 나왔다는 얘기는 뜯길 거 뜯기고 받아낼 거 받아냈으니까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결정되고 법인세 세금 내주셔야 되겠죠? 선납세금 해놓고 제가 별 표시를 붙여놓았는데, 이 부분이 실무에 나가시면 스마트 A는 수동 결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K랩은 자동 결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을 나중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동 결산과 수동 결산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 설명을 했고요. 자, 3페이지 수동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겠고, 페이지 넘기시면은 수동 결산의 사례 해놓고 가로 1번 미수 수익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5교시 요거 하나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5교시 미수수익 부분 그림을 그려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됐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